잠시 전에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갖고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 전기요금 부담 줄여주자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에 호응한 겁니다. 네, 한편 한때 여의도를 호령했던 여야의 노장들이 정치 무대 전면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관련 소식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더우니까 전기요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한시적 누진제 완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당정 협의를 했고요. 몇 가지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전기요금 누진제 실파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또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덥다 보니까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전기 요금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폭염이 재해 수준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이제 뭐 에어컨을 안 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이제 방지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사실 어저께 이제 누진세를 그러니까 완화시키고 7월, 8월 안에 이제 그 완화시킨 걸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정책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을 위한 역시 이 정책을 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기록이 연일 갱신되었던 여름이고요. 오늘이 이제 사실은 입추라서 조금 이제 더위가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그렇죠. 기대를 해보고 지난 진짜 여름 동안 고생하셨던 많은 국민들께 같이 이제 고생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역시 그 완화 대책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되길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앞으로 매년 이렇게 좀 더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 섞인 시각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 이상 기온 현상이 점점 이제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그 이상 기온이 일회성이 아니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예년에도 일시적으로 블랙아웃이 걱정되는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가지고 정부가 긴급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력 공급이 안정화돼야 되고 그리고 전력 공급에 드는 비용이 이제 최대한 낮춰져야 그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서민을 비롯한 일반 가정과 산업용 전기 소비자들에게 이 부담을 이제 덜 주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정부가 다시 고민에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이 이제 원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가장 전력 공급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싸게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안정적으로 블랙아웃이라든가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원전 말고 다른 대책이 없는데 현재는 원전을 계속 축소하는 방침을 정부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대책을 이제 내놓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전력 공급을 넉넉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그것도 싼 값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원전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지금 3단계 구간이죠. 누진제 구간. 이 적절한 지역은 또 산업용과 주택용, 차등 적용 문제 이게 근원적으로 좀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할게요. 청와대 어제 조직 개편 후속 인선으로 6명의 비서관 인선을 했습니다. 글쎄요. 예전에 참여정부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좀 발탁이 됐던 느낌이 같고요. 특히 자영업 비서관인가요? 예. 현장 경력이 굉장히 많은 분을 이렇게 기용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대거 이제 입성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김영배 구청장, 민영배 구청장, 김우영 구청장은 이제 8년 동안 현장에서 또 이제 구청 업무를 보고 그 안에서 나온 많은 이제 좋은 정책을 이제 입안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니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정책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자치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고 모색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최저임금 문제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노동 정책에 대해서 현장에 좀 불만이 많고 그런 이제 호소할 때도 없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이번에 신설해서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그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그 탁상 공론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대안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한 분 이제 정영건 비서관 경우는 국무총리실에서도 시민사회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적재적소에 잘 인선을 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잘 담은 인선이었다.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밖에서 볼 때는 그 집권 2기 그 2년 차에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할 이 통치 체제를 좀 더 강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 차에 들어가면서 1년 차에서 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순기능도 있지만 이제 역기능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정책 관리, 민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금 여론 그와 연동이 돼가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이제 불안한 이제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국정을 흐트러지기 쉬운 국정을 이렇게 다 잡아야 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잡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럴 때에 이제 코드가 맞고 또 과거에 10년 전이지만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국정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보수 정권 한 10여 년, 9년, 10년 가까이 이제 진보 정권 입장에서 볼 때 공백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뭐 구청장을 했다든가 또 뭐 시민사회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대거 입성을 시킨 것 아닌가. 6분 중에 5분이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386 운동권 출신의 이제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나온 이후에 또 정치 사회 경험이 있고 한 부분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결국은 그 임종석 비서실장 중심으로 한 이 이제 국정 운영 축을 잡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같이 톱니바퀴로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했고 나머지 한 사람 이제 인태현 이제 그 비서관이 장업 비서관이 부평의 문화의 거리에서 한 30년 가까이 그릇도 팔고 이불도 팔고 이런 이제 현장 경험인데다가 민주당에서 또 소상공인 특별위원회에서 수석 부위원장을 계속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도 있지만 이걸 정책적으로 전환시키는 경험도 이제 어느 정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발탁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조직 개표에 따른 인사였는데요. 후속 인사도 계속 한다고 그러죠. 관심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휴가 다녀오신 뒤에 과연 개각을 언제 할지 이거거든요. 이건 김 대변인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에서 지난번에 제안했다는 협치 개각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박선수 환경부 장관 입각설로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뒤로 조금 관심이 좀 떨어졌다고 할까요? 언제쯤 이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민주평화당의 당대표가 지난 일요일 날 선출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바른미래당도 전당대회 과정에 있는 거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추측한데 이 당이 좀 정비가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면 거기서 이제 그 협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오고 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원내대표들 안에서 이제 논의되거나 아니면은 의견 개진되는 것보다 조금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협치에 대한 내용이 논의가 되는 최소 것. 9월 2일이 뭐 제가 볼 때 9월 좀 그 지나서이지 않겠나. 사실은 저희가 뭐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러니까 그 총리가 이제 추천권이 있고 제청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지만 대략 지금 이제 이제 또 남북 정상회담이 가을에 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정치권의 동향이나 분위기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시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보는 거죠. 네. 그 취지와 배경은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어떤 분을 몇 자리에 모실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청와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근본적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각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도 물론 이제 그 국정의 중추로서 역할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구중궁궐에서 이제 하는 이제 권력기관이고 국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민생을 살피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는 이제 내각에서 하는 것인데 내각이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현장의 필요성을 제대로 수용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필요한 정책 또 문제 해결책 이런 걸 제때제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반기 1년도
그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든가 이런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국정 과제들을 이제 밀어붙이느라고 청와대가 이제 중심키를 잡아버렸고 2년 차에 들어가니까 또 좀 전에 말씀 있었다시피 이 정책의 부작용 이런 거 관리 잘못하면 2년 차, 3차부터 또 이상한 기류가 또 올 수 있고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또 흔들리고 있기 또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또 키를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과거에 이제 코드가 맞다든지 또 운동권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또 강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니까 내각에 있어가지고 내각이 설령 지금 이제 거론되는 서너 분 또는 너댓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 이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내각이 제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걱정이라든가 또 기대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큰 틀의 국정 운영 틀의 변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 그게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들 이제 바꾸게 되면은 그 이제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뭐 내각이 별로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 되면은 누굴 바꿔도 국민들이 볼 땐 청와대 국민들 계속 청와대만 바라보게 되고 내각도 이 그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내각 개편이라는 것도 그 국정 이 쇄신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효과가 그만큼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특히 이제 이낙연 총리 처음 임명할 때 책임 총리제 공약했던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2년차 국정 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관 인선도 그렇지만 요즘 참 두드러지는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국회에도 그렇고 청와대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포진되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들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그 이제 적폐는 쌓일 대로 쌓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또는 노무현 정부 때 활동했던 분들의 전문성, 도덕성 예.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신 분들이 아무래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아주 다양하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인재 풀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일을 하고 당에서도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좀 이렇게 선수가 좀 있는 분들이 당을 운영했을 때 안정감을 좀 주거나 그다음에 국정 운영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들이 이제 또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에서 일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다시 당, 그러니까 뭐 바른 정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민주평화당도 민주평화당도 그렇고요. 그렇고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밑에서 뭐 과장, 국장, 차관, 장관 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된 분들이 이제 고위직으로 가는 것이고요. 청와대도 지금 이제 우리 그 김영배 구청장이나 아니면은 민영배 구청장, 그다음에 김우영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좀 밑에서부터 사실은 근데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직자로 예를 들어서 부장, 그다음에 뭐 부대변인, 대변인 그리고 국회의원, 장관 이렇게 했을 때 그 튼실히 이렇게 좀 차곡차곡 그 실력을 쌓으신 분들이 이 역할을 했을 때 보다 효율적인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뭐 올드보이니 아니면은 뭐 노무현 정부에 활동했던 분들의 규환이니 얘기하는 것은 기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 그분들을 어디 뭐 전면 배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인데 김대중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이제 세월이 한 30년 지났기 때문에 20년, 30년 지났기 때문에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계 은퇴를 하거나 이제 관료들 중에는 뭐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노무현 정부 때 활동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때 활동했던 연배가 40대였던 분들이고 지금 60대 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을 빼면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10년을 빼면 연배는 뭐 60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로 보면 한 50대가 되는 거고 저희로 놓고 보면 제가 50대지만 실제로 10년을 빼면 40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 뭐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부냐라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걸 가지고 올드보이라고 뭐 명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정부에서 활동했거나 하던 정치권 활동을 했던 경륜을 가진 인사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올드보이 귀환이라고 흔히 이제 여의도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했던 참여정부 인사도 지금 많이 이제 국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손학규 상임고문이 이제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로 도전을 하겠다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싸잡아서 이렇게 종윤용 또 당대표가 됐고요. 종윤용 의원님.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시선에는 어떻게 비칠까 과연 좀 찬신한 면이 떨어진다. 아니다. 경륜을 가진 사람의 지금 이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뭐 여론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정권 내부에서만 보면은 올드보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순기능적인 기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든가 또 현재 이낙연 총리라든가 그리고 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민주당 경선 대표 참여하고 있는 뭐 김진표 전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유연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정치를 이렇게 풀어가려는 쪽으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되든 올드보이든 아니든 간에 이게 순기능적인 기대가 있는 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로 보면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는 나라가 너무 침체돼 있다. 너무 기가 빠져 있다. 그리고 저기 동력이 너무 없다. 활력이 없다. 활력이 죽었다. 세계는 지금 뭐 경제만 하더라도 초호황을 누리면서 막 그 급속하게 이제 변화의 와중에서 국익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흐름을 못 하고 있고 굉장히 노쇠하에 가고 있다. 사회 구조가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이 걱정과 그런 그 반작용으로서 어떤 기대감. 이런 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은 뭔가 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역동적이고 사고도 좀 더 창의적이기를 바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물밑에 강하기 때문에 큰 틀의 나라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역동적이고 활력 있고 또 창의적이고 이런 쪽으로 이 나라 흐름 그걸 뒷받침하는 인적 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올드보이든 누구든 이런 이제 경륜 있는 분들은 뒤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받쳐주고 버팀목 역할, 병풍 역할을 하는 구조적으로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이 나라 전체의 인적 배치가 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맞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정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뭐 그 여야 당대표들 그런 현 체제가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꼭 그걸 갖다가 배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스스로 자각하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역동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도 노인처럼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위에서 딱 뽑아주면은 가고 아니면은 그냥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역동성이 좀 조화로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젊은 세대의 분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갑자기 우리 사회가 노쇠화됐다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저는 그 말이 안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노장청에 정말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거돈 시장도 있고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 굉장히 젊고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에 놓고 보더라도 저희 당을 뒷받침하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사실은 조화롭게 좀 세대의 조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젊은 층의 역동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기초단위에서 지금 588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의회에서 실력을 땄고 그다음에 도의회로 진출하고 그분들이 기초단체장이 되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가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김우영 구청장이나 아니면 김영배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기초단위에 활동했던 분이 비서실장,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 비서실장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시의원을 했고 이런 그 역량을 쌓아서 기초단체장이 되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 당에 대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이런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젊은 세력들
분들이 젊은 층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얼마나 다져주고 있는지에 대한 자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당대표만 놓고 보면은 50대 후반 또 60대 중반, 70대 초반 이렇게 해서 이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거고요. 최고위원들의 경우는 40대 그 청년을 대표해서 김혜영 최고위원도 청년을 표방하고 나온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그 한 분도 또 있고요. 그래서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다음에 중년도 있고 장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루고루 해서 지금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경선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저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나오시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전진 배치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활동했던 분들이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에서 저희 당 대표나 저희 당 최고위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화로운 인적 구성 그렇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 산하의 4개 소위 그리고 1개 특위를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모의부 인사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당내에서 이렇게 인선을 했는데 두 분 뭐 소위 구성 내용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소위 활동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이제 청사진을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비대위를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지 또 한국당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여기 소위 구성에 대해서. 일단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비대위만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당직은 기존 당직들인데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기존 당직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변형해가지고 비대위 체제 안에 다 집어넣는 그런 이제 발상으로 이걸 이제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을 갖다가 이 소위라든가 이런 데 다 집어넣음으로써 어쨌든 이 현역 의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서 비대위와 이렇게 일체가 돼서 굴러가도록, 그래서 비대위가 실질적으로 당의 중심, 당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얼개를 이제 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박 친박할 것 없이 다 이제 같이 같은 소위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서 어떻게 보면 또 통합을 이렇게 좀 고민한, 본인도 뭐 이렇게 개파 안배를 전혀 신경 안 쓴 건 아니다라고 김병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측면은 있는데, 핵심은 이제 이 비대위들이 이 소위들이 말 그대로 어느 부서든 간에 4개의 소위가 다 해야 될 핵심 과제는 공통적으로는 혁신입니다. 그 정책의 혁신이든 비전의 혁신이든 또는 조직의 혁신이든 혁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성과가 나와야 비대위도 그걸 결정해가지고 실행을 해서 비대위원장이든 비대위든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좀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부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소위들이 그런 걸 해낼 수 있느냐? 그럼 소위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평소에 그 주제들에 대해서 좌표, 비전, 이념, 정책, 또 조직 이런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했던 분들인가, 혁신의 대안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 그리고 고민 안 했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토론해서 그런 혁신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관건인데, 그동안 제가 조금 찬물을 껴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당에 혁신위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혁신위에서 거의 3차인가 4차 혁신위까지 갔는데 나온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비대위가 혁신 비대위인데 그 소위들도 혁신 소위인데 그런 분야별로 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걸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대변인께서는 이번 이 소위 구성안 보면서 좀 개혁을 다시 좀 동력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홍성걸 홍성걸 교수가 비대위에 합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평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같은 대학 출신이고 같은 이제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는 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정교과서에 이제 찬성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해서도 그 김병준 위원장하고 이견을 가졌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총리제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이 좀 달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을 띈 분이 지금 이제 비대위에 중요한 그 가치와 좌표를 재정립하는 소위를 맡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좀 보수적인 분이 이것을 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혁신 비대위원회라는 구성의 의미 내지는 그 이제 목표치를 과연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민생 행보도 이어가고 있고 이렇게 소위도 구성을 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실 쇄신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드러날 만큼 어떤 좀 특단의 카드가 나온 것 같진 않거든요. 예. 아직까지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리고 지지율 변동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들이 112명 의원들이 임기가 아직 1년 한 7, 8개월 남아 있죠. 그 상황에서 또 본인이 필마 단계로 들어와 가지고 당의 뿌리도 없고 이 지지 기반도 없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국민들이 늘 이야기하는 인적 청산 그것부터 한다는 게 사실 좀 무리죠. 그 과정에서 당이 오히려 또 난파돼 가지고 비대위도 오히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안 맞은 사람은 스스로 당을 떠나든가 나중에 뭐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든가 하는 거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그 방침 자체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제가 되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의 새로운 가치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냥 그 당 회의에 그때 현안에 대해서 이슈를 던져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하는 정도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회의 때 뉴스거리 제공하는 차원이지 이 자기가 맡은 이 당 또 보수 진영 전체를 새롭게 하고 혁신하는 그런 그 그림은 아직 못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위도 만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 쇄신안, 혁신안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참여하기 전에 평소에 고민이 있었어야 되고 또 참여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이제 토론 과정에서 그런 걸 내놓고 정말 그 새롭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에너지를 가진, 파워를 가진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참 쉽지 않은 과제에 어쨌든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